14억 5천. 생각보다 잘 팔렸네. 요양원비 빼고도 우리가 나눠 가질 돈이 꽤 되겠어. 민호 유학비도 충분하고. 두 사람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팔린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돈이 생긴 것을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민호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팔렸어요? 응,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해. 혜정이 대답하자 민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그럼 제 유학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내 목도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마. 감사해요. 솔직히 할머니 돌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정리돼서 다행이에요. 민호의 말에 금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마저도 자신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죠? 저도 제 미래 준비해야 하니까. 민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소 무심한 자식들에게 시험 삼아 치매 연기를 한 후 자식들의 못난 속내를 알게 되어 충격받은 윤금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윤금이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8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리듬이죠. 낡은 이불을 개키며 하루를 시작하는 금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방 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저 옷장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고 책상은 자식들이 공부할 때 썼던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금이는 묵묵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아침을 먹으며 금이는 자식들을 떠올립니다. 큰딸 혜정과 작은아들 준호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보는 자식들입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죠. 손자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살의 대학생인 민호는 가끔 들러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만 묻고 갑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해요. 민호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때는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던 손자였는데 언제부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성의 없는 대답만 합니다. 평생을 혼자서 두 자식을 키우며 온갖 서름을 다 겪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려가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샀고 자식들 교육비도 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연탄 한 장 아끼며 자식들만큼은 춥지 않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금이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혜정은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물어보지만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준호는 아예 용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금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금이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를 노려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에서 헤매는 척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잊은 척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다시 또렷해집니다. 내가 진짜 치매라면
이 집안 놈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과연 날 지켜줄 자가 있을까? 금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그리고 손자까지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저런 가족이 정말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화면 속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금이는 혼자 찬밥을 먹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금이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어린 자식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을 말이죠.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이 되면 저 애들이 날 돌봐줄까? 금이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줄지 아니면 짐스러워할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금이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웃들 앞에서 보이는 치매 증상들이 점점 더 그럴듯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진짜 치매가 올 수도 있겠지. 그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거야. 금이는 자신의 계획을 속으로 다짐합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작은 실험 말입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금이는 일부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려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나가던 이웃 박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이 언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금이는 연기라도 하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정말 치매 환자 같았죠. 여기가 어디죠?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금이의 팔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여기 우리 동네잖아요. 집은 저기 골목 안쪽에 있고요. 금이를 집까지 데려다 준 순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금이가 저녁 무렵 동네를 배회하며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입니다. 그때도 순자가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언니, 요즘 자주 이러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니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금이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였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 중에 정말 치매에 걸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금이의 큰딸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혜정아, 너 어머니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해. 전화 너머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치매 같아. 어제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더라고. 오늘도 길에서 헤매고 계시고. 순자의 말에 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혜정도 최근 어머니와 통화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화가 자꾸 엇나가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에라도 한번 모시고 가봐. 혼자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혜정은 곧바로 동생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제는 그 주말에 어머니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혜정과 준호가 나란히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이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혜정과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엄마, 저 혜정이에요. 딸, 혜정이? 혜정이가 누구죠? 금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였죠.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표정, 혼란스러워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진짜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형제는 본격적인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머니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혜정도 곧바로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할머니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민호야,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혜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걱정이나 애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할머니 돌볼 여유가 없어요. 민호의 대답에 금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그래도 손자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가족이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준호가 민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바쁘잖아. 과제도 많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혜정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에는 진정한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역력했죠. 그럼 이번 주 안에 요양원 알아보자. 응, 그래야겠어. 집도 너무 오래돼서 관리하기 힘들어. 준호가 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면 이 집은 어차피 비울 텐데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내고. 형제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집 처분 얘기를 서슴지 않았죠. 그럼 제 유학 자금도 좀 마련되겠네요. 민호까지 가세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이는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과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기억도 없으시니까 상관없겠지. 혜정의 말에 금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비용, 집 매각 가격,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금이의 작은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과 준호는 요양원 브로셔를 한 아름 들고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팜플릿들이 식탁 위에 펼쳐졌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가족 같은 돌봄 서비스라는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며 브로셔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치매 환자 같았죠. 엄마, 여기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혜정이 브로셔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애정보다는 빨리 설득하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가시면 편해요. 밥도 잘 나오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 같은 말투였죠. 여기가 우리 집 아닌가요? 누구세요?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자식들이에요. 혜정이랑 준호. 자식? 자식이 누구죠? 금이의 연기에 혜정과 준호는 안쓰럽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 끝났다는 듯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죠. 봐, 정말 심각하지? 이제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맞아.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해. 두 사람은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금이가 치매라서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잠시 후 형제는 뒷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준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충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와, 그럼 요양원비 내고도 꽤 남겠네. 그럼 숨통이 트이지. 엄마는 기억도 없잖아. 혜정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다행이야. 멀쩡했으면 집 팔겠다고 하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러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금이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자식들이 이렇게 쉽게 처분하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휴대폰을 보며 들어오더니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금이는 희망을 품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민호만큼은 다를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민호야, 와서 이것 좀 봐. 혜정이 민호를 뒷방으로 불렀습니다. 요양원 브로셔와 함께 집 매각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결정됐어? 민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너도 봤지?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팔 거야. 요양원비도 많이 들고. 혜정이 설명하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 유학 자금도 좀 마련되겠네요. 민호의 말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몫도 챙겨줄게. 감사해요. 사실 저도 할머니 돌볼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민호는 아무런 미안함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죠.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죠. 저도 제 미래 준비해야 하니까. 금이는 거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손자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지킨 집인데 결국 자식도 손자도 다 돈 앞에서 변하는구나. 금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집을 언제 내놓을지,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정작 금의 본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죠. 엄마 옷이랑 생필품만 챙겨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남은 가구들은 중고로 팔면 되고. 할머니, 귀중품 같은 건 없나? 민호가 슬쩍 물었습니다. 글쎄, 뭐 있을까? 아, 방에 낡은 금고 하나 있던데.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 혹시 몰라. 가족들은 금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마치 유품을 정리하듯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금이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금이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요양원 브로셔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친근한 문구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게 결국 화를 불렀구나. 금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금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혜정과 준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업을 추진하듯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말이죠. 월요일 아침 혜정은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을 돌아다니며 집값을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준호는 인터넷으로 요양원 정보를 검색하고 비용을 비교해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15억이면 요양원비 월 300만 원씩 내도 40년은 버틸 수 있겠네. 준호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며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어머니의 여생을 돈으로 환산하는 모습이었죠. 그럼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도 꽤 되겠어. 혜정도 못지않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금이의 집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금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혜정과 준호가 대신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있으시다면서요? 중개업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요양원 들어가시게 돼서 집을 정리하려고요. 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병을 부끄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듯 했죠. 그럼 빨리 매물로 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언제쯤 계약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매수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의 장단점, 예상 매매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금이의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살림을 차렸던 이 집,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이렇게 쉽게 거래의 대상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지킨 집인데 결국 자식도 손자도 다 돈 앞에서 변하는구나. 수요일에는 민호가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학과제를 핑계로 와서는 거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한 후 민호는 곧바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금이는 손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아,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 과제 때문에 집중해야 해서요.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꽂혀 있었죠.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정이 도시락을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먹으면서 요양원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죠. 민호야, 요양원 정해졌어. 아, 네.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곳으로. 시설도 좋고 교통도 편해. 다행이네요. 그럼 할머니도 편하실 거고. 민호는 마치 할머니가 거기 없는 것처럼 대화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금이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집은 언제 내놓을 거예요? 이번 주 안에. 벌써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유학 준비해야 하는데. 민호의 말에 혜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 목도 충분히 있을 거야. 감사해요. 사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느라 할머니 자주 못 와서 미안했거든요. 뭘 미안해. 젊은 사람이 자기 일하는 게 당연하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금이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마저도 자신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요양원에서 직원이 나와 금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치매 검사와 기본적인 건강 체크였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윤금이요. 금이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요양원 직원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며 혜정과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네요. 저희 시설에서 충분히 돌봄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남의 손에 의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혜정이 말했습니다. 진짜 사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더라. 와, 대박이네. 그럼 정말 빨리 정리되겠다. 민호까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팔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는 모습이었죠. 금이는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킨 집,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 이렇게 쉽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작은 실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금이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오늘은 집을 보러 올 매수자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금이는 방 안에 숨어 있었고 혜정과 준호가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매수자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정성스럽게 관리하셨거든요. 혜정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매수자 부인이 물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거죠. 준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병을 부끄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듯 했죠.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금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고 집이 이렇게 쉽게 거래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개업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매수자가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혜정이 망설였지만 준호가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현금으로 해주시면 그 가격으로 하죠. 정말요? 그럼 계약 언제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떠세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금이의 평생이 담긴 집이 단 몇 분의 대화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매수자들이 돌아간 후 형제는 계산기를 꺼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4억 5천. 생각보다 잘 팔렸네. 그러게. 요양원비 빼고도 우리가 나눠 가질 돈이 꽤 되겠어. 민호 유학비도 충분하고. 두 사람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팔린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돈이 생긴 것을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민호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팔렸어요? 응,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해. 혜정이 대답하자 민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그럼 제 유학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내 목도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마. 감사해요. 솔직히 할머니 돌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정리돼서 다행이에요. 민호의 말에 금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마저도 자신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죠. 저도 제 미래 준비해야 하니까.
민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일요일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혜정과 준호가 계약서를 들고 금희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혜정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왜요? 금희가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 파는 거예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니까. 집을 팔아요? 우리 집을? 네, 엄마는 이제 기억도 안 하시니까 상관없잖아요. 준호의 말에 금희는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 연기를 계속해야 했죠. 여기 도장 찍으면 돼요. 혜정이 금희의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금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팔아야 해요? 금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양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는 어차피 기억 못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자식들의 말에 금희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금희의 평생이 담긴 집이 공식적으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을 키운 기억,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네. 혜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도 편해졌어. 준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날 저녁 금희는 방 안에서 절규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게 결국 화를 불렀구나. 하지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금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그날 밤 금희는 방 안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죠.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담긴 금고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구나. 금희는 금고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고 집이 팔리고 모든 것이 정해진 지금 금희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것들,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집 매매 계약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든 서류가 처리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정해졌죠. 혜정과 준호는 계약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요양원만 들어가시면 돼요. 혜정이 금희에게 말했지만 금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요양원 입소하기로 했으니까 내일까지 짐 정리하면 되겠네.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잔금 받으면 바로 요양원비 계좌로 넣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지. 형제는 어머니가 듣고 있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돈 얘기를 했습니다. 금희가 치매라서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금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하고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금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죠. 오래된 금고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수십 건의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적금 통장, 주식계좌,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금희는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 정기예금 30억, 신한은행 적금 25억, 주식계좌 50억. 금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계산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의 총액은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도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돈을 모았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절약하며
투자도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사고 금도 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척하며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어줄지 알고 싶었던 거죠. 이 돈은 나의 피땀이다. 금이는 통장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가락이 터져가며 벌어들인 돈이야. 겨울에 연탄 한 장 아끼며 모은 돈이고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교육비도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금이는 주식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투자한 주식들이 크게 올라 지금은 50억이 넘는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이었죠. 시내 상가 건물 몇 채를 사놓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수십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놈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금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 피부치들의 진심이었다. 이제 알았다. 자식들과 손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돈과 재산 앞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는 뒷전이었죠. 심지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금이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재산을 자식들과 손자에게 남겨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게 낫겠어. 금이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20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자식들과 손자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버린 순간 더는 자식도 손자도 아니다. 금이는 유언장에 서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피땀은 탐욕의 손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 없는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금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장들과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도 함께 넣었죠. 내일,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속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치매 연기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죠. 가족들의 진심을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지. 금이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을 밝힐 작정이었습니다. 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그 돈을 모두 기부한다는 계획. 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요양원 입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혜정과 준호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금이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요양원 입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옷이랑 개인용품만 챙기면 되겠어. 혜정이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할까? 중고업체 불러서 정리하면 돼. 어차피 새 집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비워야 하니까. 준호와 혜정은 마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대화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금이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죠. 할머니 귀중품 같은 건 없나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기 금고 있다고 했지? 혜정이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볼까? 준호가 다가서려는 순간 금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금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평소의 멍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혜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금이의 명령조 말투에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금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금이의 선언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민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마음을 보기 위해 연기했을 뿐이다. 금이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치매 환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연기라고요? 설마. 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치매인 척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금이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준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속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인 거야? 금이가 냉소하며 반문했습니다. 너희는 날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지. 치매 걸린 늙은이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봤잖아. 우린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요양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혜정이 변명했지만 금이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 생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생각한 건 내 집 팔아서 나눠 가질 돈뿐이었잖아. 그건 집 매각 얘기할 때 내가 다 들었다.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 나눠 가지자고. 엄마는 기억도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금이의 말에 준호와 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더 중요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학 자금 마련되겠다고 좋아하더니 할머니 돌보는 게 부담이었다고. 금이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뭐? 솔직히 말해봐. 할머니보다 제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금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심을 다 봤다. 금이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들고 나왔죠.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금고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수십 건의 통장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 재산이다. 금이는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기예금 30억, 적금 25억, 주식 50억. 가족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70억, 금 투자 20억.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0억. 금이의 대답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0억이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한 푼 한 푼 모아온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너희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내가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곁에 있어줄지. 금이의 말에 가족들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더라. 너희는 모두 나를 버렸지.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뭐가 오해야? 금이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 쓴 유언장이다. 유언장을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200억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안 놈들에겐 단 한 푼도 없다. 금이의 선언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을 본 순간 가족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자신들의 손에 닿을 뻔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엄마,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혜정이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돈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금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를 버린 순간 더는 자식도 손자도 아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금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그렇게 급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고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져야 할 만큼? 금이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불공평해요. 전 손자인데 왜 저까지? 민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불공평? 내가 할머니를 부담이라고 했을 때는 공평했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23살이 어려? 내가 유학비 생각에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금이의 말에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지금도 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혜정이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기회?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해?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늙고 병들면 버리는 게 자식들이 할 일이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엄마를 생각해서. 거짓말 그만해. 금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면 내 의견이라도 물어봤을 거야.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면 들었을 거고. 엄마는 치매였잖아요. 판단 능력이. 그것도 거짓말이야. 진짜 치매였어도 감정은 남아있어. 서운함도 슬픔도 느낄 수 있다고. 금이의 말에 가족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함부로 대했지. 내 앞에서 집 팔 얘기하고 돈 나눠 가질 얘기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돼? 금이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우리를 시험한 것도 나쁜 거였고요. 혜정이 말했지만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 이게 시험이야? 부모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 너희는 내가 건강할 때만 어머니였어. 아플 때는 짐이었고. 금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내 피땀 어린 돈을 줄 수는 없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호가 애원했지만 금이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금이는 유언장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변호사를 통해 공증도 받았고. 가족들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거야.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엄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혜정이 절규했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금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없는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금이의 얼굴에는 복수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과 손자에게 당한 배신감,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집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지. 하지만 그 집값은 내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었어. 그럼 집은 왜 팔게 하셨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본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정말 돈밖에 모르는지. 금이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매매 계약도 취소야. 내가 치매가 아니었으니까 무효지. 순간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집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쓰라고. 다시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보며 금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피땀은 탐욕의 손에 들어갈 수 없다. 금이는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와는 남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안 돼요. 할머니. 가족들이 절규했지만 금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정과 준호 그리고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금이는 진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가끔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서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금이의 얼굴에는 복수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아팠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금이는 세상에 마지막 흔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무심한 가족들에게 치매인 척 연기를 한 후 가족들의 못난 속내를 알아내 큰 교훈을 남긴 금이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